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2021년 7월 7일 수요일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데인 카운티 보안관실에 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한 부부의 아들 챈들러였어요. 엄마 아빠가 지난 금요일에 화이트레이크 별장으로 쉬러 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돌아오질 않아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들의 별장에 가봤지만 부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이 부부가 살고 있던 마을 근교에 있는 농장과 또 위스콘신 강 근처에서 각각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오늘 사건은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윈저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곳에 한 평범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 바트와 아내 크리스타는 1994년 7월 30일에 결혼했습니다. 바트는 사건 당시 50세였고요. 미국 공인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타는 53세로 한 중고차 회사의 사무보조원이었어요. 부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97년생 미치, 또 작은 아들은 98년생 챈들러였습니다. 이 챈들러, 둘째 아들이 아까 실종 신고를 경찰에 직접 했던 거예요. 미치는 위스콘신 대학을 졸업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에게는 이미 결혼을 앞둔 약혼녀도 있었습니다. 둘째 챈들러는 형이 이미 독립을 해서 나가서 사는 것에 반해 아직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챈들러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메디슨 컬리지에서 재생자원공학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생자원공학이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재생에너지나 광물과 관련된 자원에너지를 공부하는 그런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챈들러는 취미로 수영을 자주 했어요. YMCA에서 수영 강사로 3년 넘게 근무한 적도 있었고요. 인명구조에 직접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다니는 회사는 미국 가족 보험회사라는 미국에선 제법 규모가 큰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챈들러가 어렸을 때부터 우주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주 분야에서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고용이 되었어요. 스페이스X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인공위성과 로켓을 쏘는 그런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이 잡오퍼를 받은 챈들러는 너무 신났어요. 그에게는 2년 동안 함께했던 여자친구 캐서린이 있었는데요. 바로 캐서린에게 갑니다. 자기야, 나 스페이스X에서 잡오퍼 받았어. 우리 나 학교 졸업하면 스페이스X가 있는 플로리다로 이사가자. 이렇게 그들은 챈들러가 학교만 졸업하면 함께 플로리다로 이주하기로 했고 이미 집까지 알아본 상태였어요. 그러다 2011년 6월 갑자기 챈들러는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부상이 꽤 심각해서 목에 보호대를 하고 있었고요. 다리도 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그는 이 사고로 취업하게 된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챈들러의 아빠 바트와 엄마 크리스타는 분주하게 내일 별장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 가족은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화이트 레이크라는 곳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화이트 레이크에 있는 집들은 사람들이 별장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주말에 잠시 와서 낚시를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챈들러의 엄마 아빠는 아들에게 별장에 수리할 것도 좀 있고 잔디도 깎아야 돼서 우리 내일 아침에 다녀올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부는 다음 날인 금요일에 별장으로 떠났지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자 챈들러가 실종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형 미치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미치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챈들러에게 물어요. 좀 자세히 얘기해봐라. 떠나기 전날 목요일 오후부터 도구와 연장들을 챙기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챈들러는 부모님 옆에서 짐 챙기는 걸 도와주기도 했대요.
부모님은 친구들과 함께 별장에 갈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이날 밤 챈들러는 부모님이 누구와 어떤 친구와 함께 별장에 가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7월 2일 금요일, 챈들러는 아침 일찍 6시 15분에 눈을 떴어요. 그땐 이미 부모님이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누구랑 갔는지, 뭐 어떤 차를 타고 갔는지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었대요. 당시 엄마 아빠의 차는 차고에 그대로 있었고요. 그걸 본 챈들러는 엄마 아빠가 친구 차 타고 갔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미치는 이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항상 자신들의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모르는 친구의 차를 타고 300km가 넘는 장거리를 갔다는 게 너무 의아했던 거죠. 또 별장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수리하러 간다고 했는데 왜 친구들이랑 함께 갔지? 좀 이상했던 거죠. 별장 수리를 도와주려고 했었나?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엄마 크리스타는 중고차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에는 자신의 동료이자 친한 친구인 다니엘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크리스타와 바트가, 이 부부가 별장으로 떠난 날 회사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한 거예요. 평소 크리스타는 지각도 한번 해본 적 없었고 뭐 늦으면 늦는다, 뭐 어디 가면 간다, 이렇게 항상 착실하게 자신의 모든 일정들을 얘기하는 직원이었단 말이죠. 심지어 5분만 늦어도 나 5분 늦어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크리스타의 무단 결근을 이상하게 생각한 다니엘은 그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답장도 없고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다니엘은 크리스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라고 걱정이 되어서 그날 퇴근하고 크리스타의 집을 찾아갑니다. 계세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 있던 둘째 아들 챈들러가 나왔어요. 아니, 엄마가 오늘 회사에 안 나왔는데 어디 가셨니? 엄마 아빠 별장에 갔어요. 주말 늦게나 돌아오실걸요? 근데 회사에 얘기 안 했어요? 다니엘은 이상했어요. 별장에 간다고?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당연히 자신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전혀 언지도 없었고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럼 너 엄마랑 연락은 되니? 라는 질문에 챈들러는 저희 별장 있는 마을이 너무 시골이라서 휴대폰이 잘 안 터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나 봐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아들이 부모님 별장에 갔다고 하니 그대로 믿고서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독립기념일 대체휴무일로 회사에 가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집에서 왜 내 문자도 답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정말 이상하네. 일단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다음 날 화요일까지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화요일에도 크리스타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거예요. 챈들러를 다시 찾아갑니다. 너 엄마 아빠랑 연락이 되니? 전화는 안 되고 문자는 간혹 주고받는데요. 그래, 이상하다. 엄마 아빠 언제 오신다고 했니?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침에 온다고 했어요. 그냥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안심할 수 없었고 챈들러에게 실종 신고를 빨리 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아니, 연락이 안 되고 부모님이 안 오시면 실종 신고를 해야지. 그렇죠. 다음 날인 7월 7일 수요일이 되어도 다니엘은 크리스타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당연히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너 실종 신고했니? 한번 확인해보자. 하지만 챈들러는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너가 어려서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일 있으면 얼른 신고해야 하는 거야. 얼른 해. 그제서야 챈들러는 보안관 사무실에 신고한 거였어요. 경찰은 챈들러에게 부모와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묻습니다. 엄마 아빠랑 통화하진 않았고요. 제가 몇 번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 4시쯤에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같은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아이메시지를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챈들러가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일반 문자로 떠 있는 겁니다. 엄마와 챈들러는 아이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메시지가 떠야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메시지가 아닌 일반 메시지로 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문자를 받는 사람의 휴대폰이 꺼져 있을 때 이 메시지가 일반 메시지로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챈들러는 일요일 오전 11시쯤에도 엄마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오늘 화이트레이크 퍼레이드에 보러 갈 거야.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아침에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사랑해.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건 봤을 땐 부부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크리스타가 이런 일정에 대해서 아들하고만 얘기를 했지 회사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금요일은 물론이고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면서 별장에 계속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크리스타는 회사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원이었는데 말이죠. 경찰과 큰아들 미치 또 그의 약혼녀는 함께 별장에 가서 부부를 직접 찾아보기로 합니다. 챈들러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서 같이 가진 않았어요. 먼저 집 근처를 둘러보는데 특별히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혹시 집 안에 위험한 것이 있을까봐 경찰은 총을 겨누면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집 안은 너무나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부부가 며칠간 머물렀다면 식기도 사용했을 거고 가구들이나 화장실 이런 곳에 사용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전혀 누군가 들린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별장 주변에 있던 잔디들도 무성했습니다. 분명 부부가 잔디도 깎고 가지치기도 할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그런 흔적들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이윽고 경찰은 버려진 전단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화이트레이크에서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전단지였는데요. 이 이벤트는 7월 3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경찰은 이상했죠. 분명 챈들러가 엄마는 일요일에 이 페스티벌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실제 이 이벤트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부부와 챈들러가 살고 있던 집 안도 수색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당시 챈들러는 거실 공간에 큰 소파 2개를 연결해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챈들러가 아까 부상을 입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고 화장실과 주방이 가까운 거실에서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거실 옆에 있는 벽난로에 시선을 두는데요. 이 난로에는 재가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유리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개의 유리문 중 1개는 깨져 있었어요. 경찰이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 라고 묻자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한테 공을 던진다는 게 잘못 던져서 이 유리가 깨졌어요. 제가 그 유리 조각을 밟아서 다치기도 했다고요. 주방에서는 크리스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이 되는데요. 챈들러 굿모닝.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엄마 아빠 집에 없으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팸 아줌마한테 연락해. 크리스타는 몸이 불편했던 아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게 좀 걱정되었나 봐요. 그래서 동네 친구인 팸에게 부탁을 합니다. 팸, 혹시 너 오늘 집에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외출해야 되는데 아들이 몸을 못 움직여. 혹시 우리 아들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면 너한테 전화할 거거든? 그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경찰은 팸이라는 이름을 보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팸은 크리스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요. 아니, 지난주 수요일에 팸이 저보고 집에 있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크리스타는 일하러 가야 되고 남편은 치과에 간다 그랬나? 아무튼 그동안 몸이 아픈 아들이 혼자 집에 있을 거라고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분명 수요일만 얘기했는데요. 주말에 별장에 갈 계획이었다면 분명 저한테 얘기했을 텐데 이상하다. 부부를 아는 주변의 모든 지인들은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 부부가 주변 사람들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들만 혼자 남겨두고 집을 떠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경찰이 이렇게 부부를 수색하는 동안 챈들러는 이웃집을 다니며 혹시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정보가 없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독 이웃집에 있던 CCTV에 신경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랫집에 살고 있는 챈들러인데요. 경찰 전화 받으셨죠? 이 집에 엄청난 시큐리티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메라들이 우리 집을 찍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챈들러는 영상에 뭐가 녹화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린 몰라요. 그냥 경찰이 다 복사해 갔어요. 다 녹화되어 있길 바래요. Hi, my name is Chandler Halderson. I live just down the road. Oh, yeah. You're the one who calls the police. Yeah. I was told you had the fancy security system. I was wondering
if you were able to capture the road or my house. So we're hoping that Yeah, did it capture anything on? we don't know. 이 이웃은 친절하게 카메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 여기도 있고요. 아, 저기도 있고요. 아마 저 카메라는 당신 집 찍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는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미 경찰이 영상을 다 가져갔고 알아서 전문적으로 분석해 줄 텐데 굳이 챈들러가 이 영상에 뭐가 찍혔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분석하자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챈들러의 집에 이 부부를 픽업하러 온 친구들도 없었고요.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부부가 나왔던 장면은 담겨있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 다음 날인 2021년 7월 8일 경찰은 챈들러를 임의동행으로 데려갑니다. 사실 경찰은 이미 챈들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취조실에 들어간 챈들러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에 귀를 갖다 대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으려고 한 것 같죠. 경찰은 챈들러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형사들은 이미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이때부터 챈들러와 경찰 사이의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챈들러는 유독 벽난로의 유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 지난 수요일에 벽난로가 깨졌고 제가 그 조각을 밟아서 피가 나기도 했어요. 아, 몇몇 유리 조각들은 강아지 털 속에도 들어가서 제가 그거 치운다고 한참 애먹었다고요. 어쩐지 챈들러의 주장에는 모순이 많았는데요. 그의 집은 너무나 깨끗했어요. 바닥에 강아지 털도 거의 없었고 지하실도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챈들러를 봤을 때 그가 평소에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동안 집 안이 유독 깨끗한 것이 경찰은 수상했어요. 또한 그는 금요일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하느라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챈들러에게 그럼 주말엔 뭐 했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토요일엔 집에서 계속 비디오 게임 했고요. 일요일엔 여자친구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갔어요. 그가 농장에 간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는 일요일 오전에 여자친구의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여자친구의 엄마와 또 그 엄마의 지인, 이 지인이 농장 주인이에요. 이 두 여성과 낮에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여자친구 캐서린이 합류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캐서린의 엄마와 농장 주인인 크레스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 제가 몸이 다쳐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곧 스페이스X 고용이 취소될 것 같아요. 플로리다로 캐서린과 함께 이사 가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 계획을 조금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에는 수영장이 하나 있었어요. 챈들러가 원래 수영이 취미였고 또 이 수영장에서 가끔씩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수영하면 다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 캐서린이 와서 그녀와 함께 있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합니다. 수사팀은 챈들러가 취조실에 있는 동안 농장을 찾아갔어요. 크레스에게서도 동일한 알리바이를 듣고 아, 정말 챈들러가 주말에 이 농장에 오긴 왔었네. 거짓말은 아니네. 라고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크레스는 몇 가지 이상한 점에 대해서 경찰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저기 이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 제가 챈들러랑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가 수영을 한다고 해서 수영장 쪽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수영장엔 덮개를 덮어놔서 그걸 열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남자니까 알아서 열겠지 하고 놔뒀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수영장 쪽으로 가니까 챈들러가 수영한 흔적은 전혀 없고 덮개도 그대로 덮여 있더라고요. 북미에 있는 프라이빗 수영장은요,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낙엽도 들어가고 벌레도 들어가고요. 특히나 이런 농장에 있는 수영장은 거위나 곰 같은 동물들이 와서 수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영장을 사용한 뒤에 덮개로 항상 덮어놓습니다. 그럼 챈들러가 수영을 했다면 이 덮개를 열어놓거나 아니면 열고 닫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죠. 크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영장 근처에 있다가 주변을 쭉 둘러보는데 아니 챈들러가 타고 온 차가
풀숲, 우거진 곳에 되게 이상하게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농장도 넓고 주차할 곳도 많은데 왜 굳이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주차를 한 거지? 그리고 차 트렁크 문도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짐을 옮기나 했죠. 경찰은 크레스의 동의를 받아 농장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그 차가 대져 있던 곳이 어디였나요? 저희가 가서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경찰이 농장을 수색하자 그들은 독수리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들이 뭔가를 막 먹고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남성의 몸통이었고요. 바로 챈들러의 아빠 바트의 것이었어요. 너무 끔찍하게도 이 시신은 머리와 팔, 다리가 제거된 상태였고요. 몸통에서 2개의 총상도 발견되었어요. 또 그 옆에는 쓰레기통 하나와 피가 묻은 방수포가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구멍 뚫린 오래된 녹슨 드럼통이 있었는데요. 그 통 안을 열어보자 가위와 톱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바트의 시신을 훼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부부의 집을 수색했어요. 그리고 혈흔 반응을 찾을 수 있는 루미놀 검사를 진행하자 바닥에서 다량의 혈흔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벽난로 안에서 탄피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알 수 없는 것들을 태운 재들과 함께 뼈 조각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운전면허증과 휴대폰도 이 집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알루미늄 호일에 쌓인 채로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 사실은 취조실에 있던 경찰에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그는 챈들러에게 이런 업데이트된 디테일은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엄마나 아빠의 피가 집에서 발견될 만한 이유가 있나? 저희 아빠는 건선이 있어서 몸을 잘 긁어요. 그래서 피를 쏟을 때가 있는데 심할 땐 다리를 덮을 만큼 피를 많이 쏟아요. 물방울처럼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빠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나? 진드기 때문인가? 아무튼 한번 긁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아요. 그게 바닥에 떨어질 정도야? 예티 물병 뚜껑으로 어느 정도? 네네, 그 정도로 흘렸어요. 뚜껑이 가득 찰 정도로요. 그럼 엄마도 피를 흘리셔? 엄마는 자다가 가끔 깨면 코피를 흘려요. 아마 습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집은 제습기와 가습기를 같이 사용한다고요. 분출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몇 방울씩 떨어뜨리곤 해요. 챈들러의 진술과는 다르게 경찰이 루미놀 검사를 하자 이 집안에서는 웅덩이에 가까운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전에 자신도 유리에 찔렸다며 발바닥에 흉터를 보여주는데요. 저도 발바닥에 여기 유리에 찔려서 피가 났어요. 아마 제 피가 있을 수도 있을걸요? 딱 봐도 바닥에 혈흔이 생길 정도의 상처도 아니고 좀 오래전에 다친 것처럼 보입니다. 경찰은 챈들러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자 그에게 자백할 기회를 줍니다. 이건 너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오직 한 번의 기회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너한테 말해줄 순 없어. 하지만 우리는 너네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리고 너는 진실을 말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을 거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해야 해. Okay. Well, because listen to me. This is the only chance you're going to have to tell us the truth. Okay. Listen. I can't tell you what we know, but we know you're not telling us the truth. We know your parents are no longer with us. Okay, and we know the reason why. Okay, you need to tell the truth. Listen. 챈들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워낙 많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트와 크리스타, 자신의 엄마 아빠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챈들러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경찰들을 속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집에서 발견된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름 스토리를 만들어서 똑똑한 척 진술을 하죠. 하지만 그는 경찰을 속일 정도로 영리하지 않았어요. 먼저 부모의 유해를 자신과 관련된 곳에 유기했고요. 심지어 집에서 일부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평소 부모님이 하고 있던 행적이나 성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거짓 이야기를 꾸며낸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의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갔다거나 회사에 무단 결근하는 것, 그런 것은 이 부부가 평소에 하던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경찰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우리는 너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챈들러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무고하다면 억울해서 펄펄 뛸 판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할 텐데 경찰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 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거나 고개를 흔들면서 경찰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짜증을 냅니다. 계속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엄마 크리스타의 생사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과 또 가족들, 다른 지인들은 제발 크리스타만은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챈들러의 여자친구 캐서린이 경찰에게 머뭇거리며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챈들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사실 캐서린은 평소에 챈들러의 행적을 의심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바람핀 적도 있었고요. 그녀의 의심을 살만한 그런 짓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종종 그가 어디에 있는지, 거짓말은 하는 건 아닌지라는 의심이 들 때 그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해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챈들러는 여자친구에게 나 오늘 집에서 게임하고 청소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캐서린은 조금 이상했죠. 주말에 누가 청소를 한다고? 그리고 스냅챗이라는 어플을 켜서 그의 위치를 추적해요. 캐서린과 챈들러는 스냅챗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어플인데 조금 디테일한 흔적이 남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몇 시 몇 분에 메시지를 삭제했음, 누가 몇 시 몇 분에 이 단톡방의 화면을 캡처했음, 누가 사진을 저장했음, 이런 식으로 모든 흔적들에 대한 알람이 간다고 해요. 또 이 스냅챗의 대표적인 기능이 GPS 위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캐서린은 이 앱을 켜서 챈들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챈들러가 어디에 있었냐? 집에서 25마일, 40km 정도 떨어진 곳 위스콘신 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그의 위치를 스크린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운받아 갑니다. 그리고 챈들러의 위치 정보로 찾아간 경찰은 그곳에 있던 큰 웅덩이에서 2개의 절단된 다리를 발견했어요. 엄마 크리스타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발견하는데요. 농장에서 발견된 톱에 묻은 피에서 바트와 크리스타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챈들러가 방수포를 구매하는 장면이 한 상점의 CCTV에 찍히기도 했어요. 이렇게 챈들러는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챈들러는 왜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엄마 아빠를 살해한 것일까요? 그의 살해 동기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챈들러는 거짓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도 아니었고요. 아메리칸 패밀리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또 스페이스X에서 작업허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 스페이스X에 고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이 어마어마한 기업은 아이비리그를 나온 대학생들도 입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도 잘 하지 않던 그런 챈들러가 이 어마어마한 회사에 들어갔다? 이상하죠. 또 경찰은 챈들러가 만든 가짜 이메일 계정을 발견하는데요. 이 이메일은 자신이 다니고 있다고 했던 컬리지와 보험회사의 직원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진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정을 가짜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럼 부부가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7월 1일 목요일의 전날로 가보겠습니다. 사건 전날 아빠 바트는 챈들러가 컬리지에서 졸업할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 아들이 학교에 다니는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떼어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시도해도 아무런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어요. 당연하죠. 챈들러는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학기는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었대요. 하지만 낙제하고 나서 학교에 더 이상 가지 않았고 그 뒤에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 몇 개 신청했다가 또 안 가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중퇴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증명서가 안 나오죠. 처음에 바트는 이건 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랬냐면 챈들러가 학교에 학비를 내지 않아서 2,349달러, 약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죠. 이 학비가 미납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바트는 항상 학비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학교 시스템에 오류가 나도 단단히 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기도 했어요. 잔뜩 화가 난 바트는 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좀 필요한데 학교에 방문해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약 좀 해주세요. 실제 바트가 연락했지만 챈들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재학증명서는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한 장에 4불입니다. 성적증명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여러 번 온라인으로 시도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게 왜 잘 안 되는 거죠? 이건 내 시스템이 아니라 당신네들 시스템이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바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죠. 이미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내 아들이 학비를 안 낸 게 있으면 내가 학교에 직접 가서 그 비용을 모두 낼 테니까 그럼 그 이후엔 성적증명서 받을 수 있는 거죠. 통화는 계속됩니다. 제가 만약에 태양 관련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상하네. 챈들러라고 하셨죠?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IT 클래스를 듣고 있다고 하셨나요? 그런 프로그램에 당신 이름은 없어요. What is it? It's not my system, it's your system, so don't ask me questions like that. Sir, I don't see that you were admitted in any program. 아빠는 이때까지도 아들이 믿고 있었고 학교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다음 날인 목요일 오후 3시 반에 학교에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2시 10분 아들에게 연락을 해요. 아들, 나 지금 학교에 갈 준비 다 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날 학교에 바트와 챈들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트가 아들을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챈들러는 온갖 거짓말로 부모를 몇 년째 속이고 있었어요. 사실 이 부모는 챈들러가 의심이 됐대요. 그래서 몇 번 앉혀놓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에게 거짓이면 지금 얘기해라.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가 너를 지원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달래면서 계속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왔다고 해요. 하지만 챈들러는 멈추지 않았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이 부모에게 들키는 게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목요일 오후 아빠와 학교에 가기로 약속한 시간, 챈들러는 아빠에게 2발의 총을 겨누고 그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나 마실 것 좀 사다 줘. 엄마를 기다리면서 아빠의 시신을 집에서 처리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도착하자 그녀 또한 지하실로 몰고 가서 총을 쏴서 살해해버립니다. 이날 저녁 챈들러는 퀵트립이라는 편의점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20파운드, 9kg 상당의 얼음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도끼와 전기톱을 이용해서 엄마 아빠의 시신을 토막내고 작은 냉동고에 자신이 구매한 얼음과 함께 보관을 했어요. 또 시신 일부는 벽난로에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경찰이 이 난로에서 발견한 뼈 조각은 자그마치 230여 개에 달했어요. 7월 1일 부부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던 날 이웃집 사람들은 챈들러의 집에서 뭔가 태우는 듯한 냄새가 오랫동안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마치 돼지고기를 태우는 냄새와 비슷했다고 해요. 같은 시각 또 다른 이웃집 카메라에는 새벽 3시까지 벽난로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이 시신을 태우게 되면 지방 때문에 어마어마한 화력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챈들러는 이를 알지 못했고 그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벽난로의 유리가 깨진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이렇게 시신을 태운 뒤 그 잔해와 태우지 못한 나머지 시신 일부들을 여자친구 지인의 농장 또 위스콘신 강 근처에 유기했던 것입니다. 위스콘신 강 근처는 챈들러가 평소에 자주 방문하던 곳이라고 해요. 시신을 유기한 뒤 그는 엄마 아빠의 시신이 발견될까봐 두려웠나 봐요. 구글에 여러 가지를 검색합니다. 토막 시신 발견 미러키 리버 2021년, 토막 시신, 위스콘신. 한 달 뒤 농장 주인 크레스는 자신의 농장 창고에서 의문의 총을 한 자루 발견합니다. 처음엔 이거 뭐지? 아버지가 여기에 두셨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예전에 챈들러가 우리 농장에 와서 이상한 짓 많이 했는데 이거 챈들러의 짓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이렇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 총은 챈들러가 사용한 것이 맞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었고요. 챈들러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한 일은 아니다. 2022년 3월 챈들러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발언할 기회를 가졌어요. 제가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반드시 항소할 거예요. 저를 지원해줄 변호사가 있다면 꼭 연락 주세요. 그는 재판장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법도 하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 항소할 거고요. 저 지원해줄 변호사 찾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챈들러는 다른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너무 어리석지 않나요? 챈들러는 98년생이었어요. 상당히 어린 나이입니다. 이 나이 때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한다면 빠르게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에 충분히 어린 나이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들을 보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거나 부모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된 독립을 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챈들러의 사건은 부모에게 어떠한 증오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합니다. 마치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처럼 극도로 차분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범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했던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했던 매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